델러웨이 부인 버지니아 울프 1925년. 꽃을 자신이 직접 사겠다고 델러웨이 부인은 말했다. 루시는 루시대로 해야 할 일이 있잖은가. 문들은 돌적이로부터 떼어내야 했고 럼펄매에 의해서 오는 일꾼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얼마나 멋진 아침인가. 바닷가에서 뛰노는 아이들에게 불어오는 아침바람처럼 싱싱하지 않는가. 클레리사 델러웨이 부인은 생각했다. 어쩌면 밖이 이렇게도 좋담. 지금도 들리지만 삐걱하는 돌적이 소리와 더불어 프랑스식 창문을 활짝 밀어젖히고 부어톤으로 뛰어나갈 때면 의뢰 그렇게 느꼈던 것이다. 이른 아침 공기는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고요하든지 물론 지금보다 더욱 조용하지 않았던가. 넘실거리는 물결 같은 입 맞추는 물결처럼 아침의 대기는 싸늘하고 예리하면서도 18 소녀 시절의 그녀에게는 엄숙하게만 느껴지지 않았던가. 열려있는 창가에 그렇게 서 있노라면 무슨 무서운 일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이 여겨지지 않았던가. 안개가 서서히 거쳐 드러나는 수목들이며 꽃들이며 하늘을 오르내리며 날고 있는 까마귀 떼를 바라보며 서 있을 때 피터 윌시가 이렇게 말했다. 채소밭에서 사색 중인가요? 아니면 꽃 양배추보다는 인간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 말이었던가? 이건 그녀가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할 무렵 테라스에 나와 있을 때 틀림없이 그분 피터 윌시가 그녀에게 한 말이었다. 그런데 그분으로 말하자면 편지의 내용이 하도 지루해 나서 6월인지 7월인지는 잊었지만 머지않아 인도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다. 이제는 오직 그분이 한 말만 그녀에게 돌이켜 생각날 뿐이었다. 그분의 눈과 그분의 주머니 칼, 그분의 미소와 그분의 심술, 그리고 그 밖의 5만 가지 일들은 깨끗이 잊었는데도 참으로 기묘하게도 꽃 양배추에 대한 그런 몇 마디를 기억하다니. 델웨이 부인은 보도의 가장자리 돌에 몸을 약간 긴장시키고 서서 드트놀 회사 소속 집마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매력적인 여자라고 스크로프 퍼비스는 생각했다. 웨스트민스터에 사는 이웃이라 그녀와는 안면이 있었다. 저 부인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새와도 같은 푸른 빛을 띤 경쾌하고도 명랑한 어치 새와도 같은 점이 있구나. 하긴 나이는 50이 넘었는데다 병을 앓고 난 뒤부터는 흰머리가 부쩍 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때 그녀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만 꼿꼿이 거기에 서서 길을 건너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여태 살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몇 해나 살아왔을까? 아마 20년도 더 됐을 텐데. 이곳에서는 그리 한복판에서나 밤중에 잠을 깼을 때조차도 언제나 독특한 고요함, 아니 장엄함을 느끼게 마련이라고 클레리사는 확신했다. 그리고 빅벤이 치기 직전에는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운 침묵이 일종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고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관로 속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그녀가 인플루엔자를 앓고 난 뒤로 심장이 허약해진 탓이라고 사람들이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봐 지금 치기 시작하자는가. 처음엔 예령이 음악적으로 울려오고 다음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가. 그 납소리의 여운이 대기 중에 녹아내렸다. 인간이란 참으로 바보들이로구나. 그녀는 빅토리아가를 질러가면서 생각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인생을 자기 주위에 쌓아올리고 또 허물어뜨리고 한순간도 쉴 새 없이 새로이 창조하려는 것인지 대체 누가 아느냐 말이다. 말할 나위 없이 지저분한 여자들 또는 정말 시리에 빠져 문간 청청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불쌍한 인생들. 갈로 속에 이들의 몰락을 축하하여 축배를 들자꾸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앉아있는 불쌍한 인생들. 이런 인생들 역시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듯 똑같이 인생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만든 법령을 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모양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글쎄 사람들의 눈 속에 활개치며 소란스럽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 속에 또는 뒤끓는 아우성 속에 또는 마차며 자동차 버스며 짐차 비틀거리다 발을 질질 끌면서 걸어가는 샌드위치맨 속에 또는 악대나 손풍금 속에 환성이며 종소리며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의 묘한 고음의 폭음 속에 이러한 것들 속에 그녀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 인생이, 런던이, 6월의 이 순간이 말이다.
6월 중순이었다. 이제 전쟁도 끝났다. 귀한 아들이 전사했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준 저택을 이제는 사촌에게 빼앗기게 되었다고 어젯밤 대사관에서 한탄하던 폭스르 로프트 부인이나 또는 귀여운 아들 존이 전사했다는 전보를 손에 받아준 채 바자회를 열었다던 백스버르 부인 같은 이들은 예외지만 아무튼 전쟁은 끝났다. 고맙게도 끝났다. 그리고 6월이다. 이제 국왕과 왕비도 버킹엄 궁전에 있다. 아직 이른 아침인데 사방에서는 말 채찍 소리며 달리는 말굽 소리, 크리켓의 타봉 소리 등등이 로즈 경기장과 에스커트 경마장에서도 레닐러 경마장에서도 그리고 그 밖의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이 모든 것들은 금푸른 아침 공기의 보드라운 망사 속에 쌓여 있는 것만 같았다. 날이 밝음에 따라 이 망사는 시롤이 풀려 잔디밭이나 크리켓 경기장에서 뛰노는 망아지들의 모습이 선명해졌다. 개 중에는 앞발로 침면을 차고 뛰어오르는 망아지도 보였고 달려가는 청년들이며 속이 비치는 엷은 모슬린 옷을 입고 깔깔대고 웃는 처녀들도 보였다. 이 처녀들은 간밤에 밤새 춤을 추고도 보기 흉할 만큼 털이 많은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또한 총명한 노 과부들은 지금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볼 일이 있는지 차를 타고 급히 지나갔다. 그리고 상점 주인들은 진열장 앞의 인조 보석이며 다이아몬드, 미국인 구미에 맞는 18세기식의 아름다운 청록색 브로치를 매만지고 있었다. 관로 속에 하지만 돈을 아껴야지. 딸의 엘리자베스에게 함부로 이런 물건을 사주어서는 안 되지. 델루웨이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녀의 조상은 한때 조지 왕실의 정신이었고 그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사교라면 맥을 못 출 정도로 좋아했다. 이날 밤만 하더라도 집안을 휘황찬란하게 꾸며놓고 파티를 연 것이다. 그건 그렇고 세인트 제임스 공원에 들어서니 웬일인지 묘하고 조용했는데 안개가 끼어있고 고요했으며 오리떼는 행복한 듯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펠리캔들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또 정부 청사를 등지고서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공문서함을 격에 맞게 받들고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이분이 누구더라? 바로 휴 위트브레드 아닌가? 그녀의 친구 휴, 그녀가 존경하는 휴가 아닌가? 안녕하시오 클레리사. 휴는 허물없는 말투로 말했다. 이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 어딜 가십니까? 전 이렇게 런던의 거리를 걸어다니는 게 좋아서요. 델루웨이 부인이 대답했다. 글쎄 시골을 산책하기보다는 이쪽이 더 재미있으니 말이에요. 그들은 딱하게도 의사를 만나러 상경했다는 것이다. 딴 사람들은 그림을 보거나 오페라를 감상하러 상경하지 않는가? 또는 딸들을 선보이려고 상경하는데 위트브레드 내외는 의사를 만나러 상경했다지 않는가? 지금까지 클레리사는 몇 번이나 시립병원으로 이블린 위트브레드를 문병 갈 일이 있었다. 이블린이 또 아픈가요? 네, 몸이 좀 불편해서요. 휴는 대답하면서 늠름하고도 남성적인 그리고 말소각이 차린 몸매가 어딘지 불편스럽게 표정 지었다. 사실 이분은 궁정에서 일을 좀 본다고 그러는지 언제나 옷차림이 좀 지나치지 않는가. 하여간 자기 아내는 정신질환인데 뭐 염려할 것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클레리사와는 잘 아는 사이니까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만하면 짐작하지 않겠나는 것이었다. 아, 물론 그녀는 잘 알 수 있었다. 얼마나 딱한 일인가. 그녀는 이분에 대하여 누유와 같은 심정을 느끼면서도 묘하게 모자에 신경이 쓰였다. 이른 아침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자라서 그럴까? 글쎄, 휴는 모자를 번쩍 들고 인사하며 황황히 지나가면서 언제나와 다름없이 그녀들의 18 정도밖에 안 보이는 소녀 같다고 다짐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내의 간청도 있고 해서 이날 밤의 클레리산의 파티에는 기필고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집의 아이들을 데리고 궁정의 파티에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좀 늦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휴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가 보잘것없게 느껴졌다. 마치 여학생같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사귀어서 그런지 그녀는 그분에게 정이 들었다. 사실 휴는 그다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다운 좋은 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녀는 생각했다. 하긴 남편 리처드는 휴 때문에 노발대발한 적이 있으며 피터 윌시는 그녀가 휴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말이다. 그녀는 부어튼 시절의 장면을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었다. 그때 피터는 노발대발했다. 물론 휴는 어느 면으로 보아도 피터의 상대는 못되는 위인이지만 그렇다고 피터가 말하듯이 휴가 결코 무기력한 위인도 덩신 같은 위인도 아니지 않는가.
휴는 노모가 사냥 가는 것을 그만두고 자기를 베스 온천에 데려가 달라고 했을 때도 두말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그분은 정말 이기심이 없는 분이잖는가. 피트는 휴를 평가하기를 그는 감정도 두뇌도 없고 다만 영국 신사의 예법과 교양밖에 가진 게 없다고 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장점이거나 단점이다. 휴는 견딜 수 없이 속물일 때도 있지만 오늘 같은 아침에 같이 산책하기엔 아주 좋은 상대가 아닌가. 6월은 수목들의 모든 잎새들을 싹트게 했다. 핌리코의 빈민구역의 어머니들은 어린 것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함대는 해군성으로 통신을 보내고 있었다. 알링톤과 피카딜리 거리는 공원 안에 적당한 바람을 일으켜 클레리사가 좋아하는 성스러운 생기의 흐름을 따라 세차게 아름답게 잎새들을 벌럭이게 하고 있는 듯 싶었다. 춤을 춘다, 말을 탄다, 이것저것 다 그녀가 좋아하는 일들이었다. 그녀는 피트와 수백 년은 헤어져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쓴 적도 없었다. 한편 피트의 편지는 무미건조한 것이기만 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글쎄, 그분이 여기 함께 있다면 뭐라고 하실까? 아무튼 어떤 날 또는 어떤 장면이 피트의 추억을 그녀의 뇌리에 박혀 옛날의 쓰라림은 자취도 없이 고요히 돌이켜 생각나곤 하잖는가. 이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보람인지도 모르잖는가. 이런 추억은 오늘같이 맑은 아침 세인트 제임스 공원 같은 데서 곧잘 되살아났다. 정말 되살아났다. 그러나 피트는 날이 아무리 맑아도 초목이나 분홍 옷을 입은 소녀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것도 그들도 보지 않았잖는가. 잘 보라고 일러주면 안경을 쓰고 다시 둘러보곤 했겠다. 그분의 관심은 세계의 정세 정도이었겠다. 박은의 음악이나 포프의 시, 철두철미한 사람들의 성격이나 또는 나의 정신적 결점에만 흥미를 가졌었겠다. 참 끔찍이도 날 나무랐지. 무던히 말다툼도 했겠다. 피트는 나더러 영국 수상과 결혼하여 계단 꼭대기에 서서 손님을 맞아들일 거라고 했다. 그분은 날 완전 무결한 영부인이라고 침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침실에서 운 일도 있잖는가. 그리고 날들어 영락없이 영부인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세인트 제임스 공원 한복판에 서서 지금도 이렇게 언쟁을 벌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식했고 아직도 자기가 옳았다고, 피트와 결혼하지 않은 것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결혼을 하자면 매일매일 한 집에 같이 사는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자유와 독립이 있어야 하니 말이다. 리처드는 아내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었고 그녀 또한 남편에게 그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남편은 오늘 아침에 어딜 갔지? 글쎄 무슨 위원회라나 간 모양이지만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자는가 말이다. 그러나 피트라면 5만 가지를 의논해야만 할 것 아닌가. 그는 무슨 일이고 일일이 알아야만 할 것 아닌가. 이랬어야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때 조그만 정원의 분수 옆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결국 그이와는 헤어져야만 했다. 헤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파멸하고 둘 다 몰락하고 말았으리라 확신했다. 그 뒤 몇 해를 두고 그녀는 가슴속에 꽂힌 화살 같은 슬픔과 고민을 그대로 안고 지내왔지만 말이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음악회에서 누구한테선가 피터가 인도로 가는 도중 배 안에서 만난 어떤 여자와 결혼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녀는 얼마나 무서운 충격을 느꼈던가.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절대로 잊히지 않을 것 아닌가. 피터는 나를 냉정하고 무정한 새침대기라고 불렀다. 그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로서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인도에서 살고 있는 여자들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잖는가. 저 어리석고 예쁘장한 천박한 여자들은 그녀는 그를 측은하게 생각해봤지만 허사였다. 그는 퍽 행복하다는 편지를 보내오잖는가. 아주 행복하다고는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이야기해온 일은 하나도 이룩하지 않았잖는가. 결국 그의 온 생애는 실패 인생이잖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그녀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마침내 그녀는 공원 입구까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춰서서 피카딜리가를 지나는 버스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세상에 누구봐도 이렇다 저렇다 시비를 걸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아주 젊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나이 먹은 듯한 기분이기도 했다. 칼날같이 온갖 것을 쓸고 있는 듯도 싶은가 하면 한편으로는 바깥에 서서 그저 방관하고 있는 기분이기도 했다. 지나가는 택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녀 자신은 밖으로 떠밀려 나가 저 멀리 하늘 위에 외롭게 떠있는 느낌이 쉴 새 없이 들었다. 그녀는 항상 하루라도 그날을 순탄하게 산다는 것이 지극히 위험한 일같이 느껴졌다. 자기가 남들보다 영리하다든가
월등히 재주가 있다든가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독일 태생의 가정교수 다니엘 양한테 얻은 몇 가지의 지식에 의거하여 오늘날까지 대체 어떻게 지내온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외국어도 역사도 요새는 잠자리에서 회상록 따위나 읽을까? 이 밖에는 읽는 것이라고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절대적인 매력이 있었다. 글쎄 지나가는 택시들까지 이제는 피트에 관해서도 아무 말 않기로 하자. 아니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아무 말 않기로 하자. 이것이 나요. 저것이 내가 아닌가. 그녀는 생각했다. 유일한 재주라곤 본능적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일이라고 그녀는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자기가 누구와 한방에 있게 되면 자기는 고양이처럼 등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으르렁댈 것 아닌가. 언젠가 대변서의 집과 베스에 있는 집, 도자기로 된 앵무새가 있는 집들에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것을 본 일이 생각났다. 그리고 또한 실비아, 프레드, 셀르시트니니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도 생각났다. 또한 밤을 새우며 춤을 추던 일이며 시장으로 덜거덩 지나가는 마차하며 공원을 가로질러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일들도 생각났다. 한 번은 은전 한 입을 썸프타인 연못에 내던진 일도 있었다. 그러나 추억이라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 아닌가? 이 썸프타인 연못은 런던의 하이드 공원에 있는 뱀 모양의 연못이랍니다. 그러나 추억이라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 아닌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여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것, 택시를 타고 앉아있는 저 뚱뚱한 귀부인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아무래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그녀는 본드가 쪽을 향해 걸어가면서 자문했다. 언젠가는 자기도 필연코 죽어 없어진다는 것. 이런 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없어도 이대로 움직여 나갈 것 아닌가. 그렇다고 자기가 화를 내야 옳단 말인가? 아니 죽음은 만사의 종말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차라리 마음 편할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아무튼 런던의 거리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사물이 번성하고 쇠락하는 흐름 속에서 자기도 피트도 각자의 생을 영위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사실 그녀는 고향에 있는 수목들의 일부분이요. 저기 저렇게도 보기 흉하게 늘어서 있는 가옥들의 일부분이요. 또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기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 펼쳐져 있는 안개같이만 여겨졌다. 나무가지들이 안개를 떠받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일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자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 글쎄 자기 자신은 줄곧 멀리 퍼져가기 마련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 헤쳐져 서점의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녀는 대체 무엇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 대체 무엇을 알아내려는 것일까? 펼쳐진 책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으며 전원의 하얀 새벽 광장이라도 그려보겠단 말인가. 이제는 두려워 마라. 뜨거운 햇볕도 혹한의 눈보라도. 오랫동안 세상에서 경험을 쌓아가느라면 남녀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속에 눈물의 샘이 자라기 마련이다. 눈물과 슬픔, 용기와 인내, 더할 나위 없이 고전 마음과 금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예를 들면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저 백서버러 부인, 바자회를 연 이 부인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는가. 진열장에는 조록서의 유흥과 주연, 아첨하는 식객, 에스퀴드시의 회상록, 나이지리아에서의 대수렵 등이 펼쳐져 있었다. 상당히 많은 책들이 있었으나 병원에 입원한 이블린에게 갖다 줄 만한 책은 한 권도 없었다. 이블린을 즐겁게 해줄 만한, 그리고 자기가 병실에 들었을 때 눈을 의심할 정도로 여윈 그 자그마한 여자를 순간이나마 생기가 들게 해줄 만한 책은 한 권도 없었다. 둘이서 이전처럼 여자들의 병에 관한 얘기를 끝없이 조잘되기 시작하기에 앞서 이블린을 즐겁게 해줄 만한 책은 말이다. 자기가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클레리사는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돌려 본드가로 향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귀찮기만 했다. 글쎄 무슨 일을 할 때 굳이 이유를 붙이려 드는 것은 실없는 일인 것만 같으니 말이다. 오히려 자기는 리처드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싶었다. 무슨 일을 하든 그것 자체가 재미산다는 리처드와 같은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어떤가? 그녀는 길을 건너리고 기다리면서 생각해 보았다. 글쎄 자기는 무슨 일을 하자면 단순히 그 일 자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이렇게 또는 저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따져서 일을 하자는가. 이것이 전혀 어리석은 짓임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 막 교통순경이 손을 들었다.
아무도 그런 수작에 단 한순간일지라도 속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교통순경이 손을 댔다는 관로 안에 있습니다. 지난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그리고 내 얼굴이 달리 생겨보았으면 그녀는 차도로 발을 내밀면서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녀는 백스브르 부인처럼 검은 피부에 잔주름이 있는 가죽같이 보드라운 살결에 예쁘장한 눈을 가진 이 부인처럼 침착하고 당당했으면 싶었다. 몸집도 크고 남자처럼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시골에 별장을 갖고 있고 아주 위엄 있고 진실했으면 싶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떤가? 몸처럼 콩대같이 가늘하다고 얼굴은 기묘할 정도로 작고 새부리 같은 코를 하고 있다는가? 하기야 몸 맵시가 나고 손발이 곱고 비용을 적게 들이는데 옷차림이 멋진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육체, 그 모든 기능을 가진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만 여겨졌다. 이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춰 네덜란드인 화가의 그림을 보았다. 그녀는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글쎄, 자기는 이제 보이지도 않고 남의 눈에 띄지도 않으며 알아주는 사람도 없자는가. 그리고 이제는 결혼할 수도 없고 아이를 가질 수도 없자는가.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의 무리를 따라 이렇게 본드가를 걸어나가고 있는 놀랍고도 엄숙한 행진뿐 아닌가. 이것이 바로 델루웨이 부인 아닌가. 이제는 클레리사가 아닌 리처드 델루웨이 부인이 있을 뿐 아닌가. 본드가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격의 이른 아침에 본드가 점포 앞에는 깃발들이 풀려있고 양쪽에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으며 요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50년을 두고 옷을 맞춰 입어온 양복점에는 두루마리 천이 놓여 있었다. 보석 상점에는 진주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생선가게에는 얼음덩이 위에 연어가 놓여 있었다. 결국 그것뿐이야. 그녀는 생선가게를 바라보면서 혼자 말을 했다. 글쎄, 결국 그것뿐이라니까. 그녀는 되뇌이면서 전쟁 전에는 이 집에서면 최고급 장갑을 살 수 있었던 장갑집 진열장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때 늙은 윌리엄 아저씨가 노상 이런 말을 하던 것이 생각났다. 글쎄, 귀부인은 구두와 장갑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던 말이. 이 아저씨는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아침 침상에서 몸을 젖히더니 실컷 살았어 하고는 운명하고 말았다. 그런데 장갑과 구두,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녀는 장갑을 더 좋아하지만 딸의 엘리자베스는 그런 물건들은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글쎄, 조금도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녀는 파티를 열 때면 을에 꽃을 사가곤 하던 단골 꽃집을 향해 본드가를 걸어 올라갔다. 엘리자베스는 사실 무엇보다도 개를 좋아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온 집안이 개의 피부향 냄새로 진동했다. 하지만 저 광신자 미스 클먼보다는 하찮은 그 개 그리줄 쪽이 더 나을는지도 모르잖는가. 글쎄, 갑갑하게 침실에 갇혀 기도소를 펴놓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디스펜프, 강아지가 잘 걸리는 전염병이랍니다. 디스펜프나 개 피부약이나 이 밖의 다른 온갖 일들이 더 나을는지도 모르잖는가. 아니, 뭐든지 그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클라리사는 우기고 싶었다. 그러나 리처드 말 맞다나 그런 일은 다 어린 소녀들이 한 번은 거쳐야 하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글쎄, 딸애가 그녀와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닐까? 하지만 어째서 하필이면 미스 킬먼일까? 미스 킬먼은 사실 여태껏 천대받아왔지. 그러니 그 점을 생각해 줘야 하잖겠는가? 미스 킬먼은 능력도 있고 정말로 역사에도 소질을 가졌다고 리처드는 말했었지. 아무튼 미스 킬먼과 딸애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 더구나 딸의 엘리자베스는 성찬식에도 참석하자는가. 그리고 그 애는 옷이 어떻건 점심에 초대한 손님 대접이건 그런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거든. 종교적인 도취감이 인간을 아주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슨 주의자라는 것도 역시 그러하지만 또 인간의 감정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도 경험한 바가 아닌가. 글쎄, 미스 킬먼은 러시아 사람을 위해서는 물불도 가리지 않으며 오스트리아 사람들을 위해서는 끼니도 굽는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대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그녀는 초록빛 레인코트를 입고서 그토록 무감각하거든. 땀을 흘려가면서도 1년 12달 하고 한날을 한결같이 코트만 입고 있다. 한 방에 같이 있어보면 5분도 못 되어서 그 자신은 우울하고 이 편은 열등하다는 인식을 주고야 말거든. 나는 이렇게 가난하답니다. 댁은 아주 부유하시군요. 나는 침대로 깔 방석도 아니 아무것도 없이 빈민굴에서 살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여자의 마음은 빈민굴에 늘어붙은 슬금으로 녹이 썰어 있는 격이지 뭐야. 전쟁 중에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불쌍하고도 한마는 불행한 여자이지 뭐야. 물론 나로서는 이 여자 자체가 밉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사고방식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는 마치 길먼 자체와는 판이한 것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한밤중에 혼자서 몸부림쳐야 하는 일종의 유령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유령은 우리를 걸뜻하고 앉아서 거의 생피까지 빨아먹다시피 하는 지배자요 폭군이지 않는가.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서 100 아니면 흑이 나온다면 나도 미스 킬먼을 좋아하게 될지도 모를 것 아닌가.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니었다. 절대로. 그런데 이놈의 흉한 괴물이 마음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하여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무잎 우거진 깊숙한 숲과도 같은 그녀의 여원 속에서 나무가지가 우지껏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 괴물의 발굽에 마구 짓밟힌 듯한 기분이었다. 완전한 민족이나 완전한 안전은 바랄 수도 없는 모양이었다. 글쎄 이 괴물이 어느 틈에 일어설지 모르니 말이다. 더구나 이 정오심이란 괴물은 그녀가 앓고 난 뒤로 감정을 끊어뜯고 척추를 해치는 힘까지 생겨 그녀의 육체마저 괴롭혔다. 신미감, 우정과 건강 또는 사랑받고 가정을 즐기는 온갖 기쁨들을 뒤흔들어 썰게 하고 결국 꺾어버렸다. 마치 정말로 괴물이 뿌리에서부터 파헤치는 듯 싶었다. 만족이라는 갑옷도 결국 이기심 아닌가. 곧 이와 같은 정오심이 아닌가. 채 어리석어. 그녀는 속으로 외치면서 멀베리 꽃집의 서윙도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경쾌하게 키가 큰 몸을 아주 꼿꼿이 세우며 걸어 들어갔다. 그러자 단추처럼 둥그스름하게 생긴 미스 핌이 인사하며 맞이했다. 미스 핌의 두 손은 꽃과 함께 찬물 속에 잠겨 있었는지 언제 보아도 새빨갛다. 여러 가지 꽃들이 있었다. 비연초, 스위트피, 라일락 다발, 그리고 카네이션 등등 장미며 붓꽃도 있었다. 아, 그러네. 클레리사는 미스 핌과 서서 이야기하면서 흙냄새를 풍기는 화원의 향기로운 냄새를 들이마셨다. 전에 부인의 신세 진일이 있는 미스 핌은 부인을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벌써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매우 친절한 분이었다. 친절한 부인인데 올해는 늙어 보였다. 붓꽃이며 장미, 한들거리는 라일락 송이들 속에 묻혀 눈을 지그시 감고서 고개를 요리조리 갸웃거리며 그녀는 소란한 거리를 거쳐온 뒤에 감미로운 향기와 더할 나위 없는 서늘함을 들어마시고 있었다. 이윽고 클레리사가 눈을 떴다. 장미는 어찌나 싱싱하게 보이던지 세탁소에서 갓 찾아와서 버드나무 상자에 넣어놓은 레이스 달린 깨끗한 리넨 같았다. 진한 진홍빛 카네이션은 단정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고 여러 화병에 꽂혀있는 스위트피는 연한 자줏빛깔, 백설 같은 흰색, 하늘빛 등등 가지각색이었다. 마치 여름날 낙조일 때 머슬린 옷을 입은 처녀들이 검푸른 하늘을 등지고 스위트피며 장미를 꺾으러 오는 모습 같았다. 비연초며 카네이션, 토란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이 모든 꽃들, 장미, 카네이션, 붓꽃, 라일락 등등이 피는 시간은 6시와 7시 사이였다. 이 시각에 백색, 자색, 빨강, 주황 등 가지각색의 꽃들은 안개 자욱한 화단에서 살며시 청하게 저절로 타오르는 듯 피어난다. 헬리오트로프 꽃 위를 또는 큰 달맞이 꽃 위를 뱅뱅 돌며 나는 회색빛 도는 하얀 나방을 그녀가 무척 좋아도 했지. 그녀는 미스 핌과 더불어 항아리에서 항아리로 발걸음을 옮겨가며 꽃을 고르기 시작하면서 채 어리석게 시리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름다움, 이 향기, 이 빛깔들,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는 미스 핌, 이런 것들이 물결처럼 살며시 흘러들어와 저 정오심이라는 괴물을 그녀 자신의 안에서부터 죄다 휩쓸어내는 듯 싶었다. 아니, 이 물결을 타고 자기는 더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듯 싶었다. 이때 바깥에서 한 방의 총소리. 엄마, 저 자동차 좀 보세요. 미스 핌은 창가로 가서 내다보고는 양손에 스위트피를 잔뜩 들고 돌아오면서 사죄하는 듯이 쌩긋 웃었다. 마치 자동차 바퀴도 다 자기 탓이기라도 한 것처럼.